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내일 대면 감찰 조사에 협조하라고 재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어서 윤 총장 대응이 주목됩니다. 수도권 1.5단계 격상 하루 전인 오늘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4년 전 동남권 신공항 사업 타당성을 평가했던 실사단장 슈발리에가 화상 인터뷰를 통해 가덕도는 공항 부지로 부적합하다며 한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환기나 방음 문제 등의 해결이 가능한지 실제 호텔에 개조한 임대주택을 가봤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 주변에 유입된 사실이 위성 관측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이 90%에 달하지만 청소 도구함으로 전락해 있거나 고장인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새로운 가정 형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번에는 대면 감찰 카드를 꺼냈습니다.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려 한 겁니다. 대검이 이럴 수는 없다며 감찰을 거부하고 나서자 법무부는 공문을 다시 보내 내일 오후 조사를 하러 방문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자,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 보이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직접 연결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네, 서초동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법무부가 대검에 공문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무부는 오늘 오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감찰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내일 오후 2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검찰청을 방문할 테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이 준비를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사무실과 집기도 준비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누가 조사를 하는지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어제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중인 평검사 2명을 대검으로 보냈고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을 하겠다며 윤 총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오늘 다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자, 한 번 거부를 하니까 두 번째는 공문을 보냈다. 이건 기어이 대면 감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대검찰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검 수뇌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한 대검 고위 관계자는 해도 이럴 수는 없다며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도 아닌 평검사 2명을 보내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도 알리지 않고 대면 조사를 통보하려 한 것은 일반적인 감찰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검이나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의 의도적인 윤 총장 망신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일방 통보식의 대면 조사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대검 쪽에서 조사 일정 조율을 계속 거부해 어쩔 수 없이 검사들이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윤 총장이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윤 총장은 감찰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면 조사 방식을 통해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대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감찰 불응이라고 규정하고 추가 감찰을 지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추 장관이 감찰 불응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정지나 대기 발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추 장관에게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 같은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에 일선 검사들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장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을 위해서 일선지검에서 차출한 한 부장검사가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검찰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 1부장 검사에게 감찰 담당관실 파견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 검사는 출근 첫날 윤석열 총장을 직접 조사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인천지검 복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부장 검사가 이상한 일을 시켜서 싸웠다는 표현으로 복귀 이유를 주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으니 파견 명령을 취소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일선 검찰청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을 취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선지검에서도 법무부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매일매일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긴다며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인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는 추천위원회가 오늘 마지막 회의를 열었는데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그간 공언했던 대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민주당은 공언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난상 토론 끝에 결국 후보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추천위는 예비 후보 10명을 4명까지 좁혔지만 최종 2명을 뽑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았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반대로 정족수인 6명의 동의는 얻지 못했습니다. 부분의 자료가 이제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로서는 좀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구색만 맞추기 위한 회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입장이어서 법 개정 절차를 두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내일부터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됩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8월 말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 이후 80여일 만입니다. 각종 모임을 통한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해외 유입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가득한 서울의 한 식당.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하루 앞두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나 가림막 설치를 준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카페 역시 인산인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대화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50제곱미터 이상, 150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 카페, 제과점과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의식이 느슨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하루 10여 건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온라인 모임과 서울 송파구 여행 모임 등 6개 집단에서 85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또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과 미국 등에서 유입된 해외 사례도 68명이나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단계 기준인 300명을 넘어서자 우려했던 3차 유행이 현실화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명 초과 상황일 경우 일주일 이상 지속으로 높은데 전문가들께서 2단계로 격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경제를 우려해 1.5단계에서 확산세를 잡겠다며
23일부터 방역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큰 걱정은 이번에는 확산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경남 하동에서도 하루 만에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어서 구자형 기자입니다. 철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후 8개월 난 쌍둥이 동생과 엄마까지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쌍둥이 일가족은 50대 아이돌봄이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아이돌봄이는 마을에서 김장 품앗이를 했고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 마을 특성상 품앗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돌보미로서 이렇게 애를 봤어요. 안산에서는 수영장과 관련해 엿새 만에 13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 있는 수영장은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일부도 사용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영장 이용객 677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샤워실이 있을 수 있고 또 탈의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상황에서 좀 더 전파가 이루어지는. 광주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오늘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간호사 확진에 병원 2곳의 응급실과 혈액암 병동이 폐쇄됐습니다. 경북 영덕에서는 장례식장과 관련해 9명이 감염됐고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경남 하동에서도 어제와 오늘 학교와 학원 관련 확진자 17명이 쏟아졌습니다. 경남 하동구는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수능이 다가온 대입 수험생들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자신이 감염되는 건 물론 어쩌다 확진자와 접촉이라도 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지조차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시험도 혼자 보고 혼자 밥을 먹게 하고 학교와 학원에서는 위험 요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수험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입시학원. 학생들이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세정도 꼼꼼하게 합니다. 학원 들어갈 때 건물 입구에서 한 번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학원 문 앞에서 한 번을 더 하고 손소독제를 바르게 하시고. 강의실 출입은 문진표까지 작성해야 가능합니다. 학원에선 이처럼 책상 간격을 넓히고 학생들을 한 칸씩 띄워 앉게 하고 있습니다. 7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 있다. 그리고 30명 높이가 갖고 5명이라고도 하고. 수능을 보름 앞둔 시점, 수험생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노심초사. 올해는 단순 감기나 컨디션 저하로 시험 당일에 고열이 발생해도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수험장도 처음 가도 응시해서 시험 보고 학원과 식당에선 밥을 혼자 먹거나 같이 먹어도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이른바 침묵 식사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요즘에는 친구랑 떠들면서 얘기하면 더 위험이 커지다 보니까 혼자 먹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와 커피숍 등에서도 친구들끼리 뛰어앉습니다. 모의고사를 혼자 볼 수 있도록 안내 방송을 해주는 유튜브 영상도 인기입니다. 수험생 및 감독관 입실 완료 시간입니다. 수험생들의 막판 컨디션 조절에 코로나 재확산세가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임 장소들은 이미 예약이 다 끝났다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취소해야 하는지 규모를 줄여서라도 강행해야 하는지 갈등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공연, 외식, 여행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할인권까지 발급하며 소비를 독려했던 정부 입장도 난처하게 됐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숙박 100만 명, 관광 15만 명, 공연 영화 183만 명, 외식 330만 명 등 전 국민의 3분의 1 수준인 1,600여만 명입니다. 정부가 1,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뿌려가며 소비를 부추긴 탓에
연말연시 전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은 이미 예약이 끝났습니다. 네, 그때는 다 나갔어요. 아마 그때는 거의 취소 안 나긴 할 거예요. 마감이 됐어요. 대유행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뒤늦게 할인권 지급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등과 협의해서 사업 방식을 위험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모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앞뒤 안 맞는 정부 조치에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쉽게 조여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주에 만일에 계속 확산세가 증가가 되면 2단계로의 격상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소비 할인권에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약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2주째 하루 10만 명 넘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의료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이동 금지 그리고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추수감사절 공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코로나19 검사소로 변신한 다저 스타디움. 검사를 받으려는 차량들이 끝도 없이 들어섭니다. 미국에선 2주 내내 매일 1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6만에서 7만 명의 입원 환자가 쏟아지면서 수용 능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Too many patients, not enough nurses. Started, we're tired, we're physically and emotionally exhausted, we're pretty much at our breaking points. And so now if we can track the virus, we have to continue to work. 최소 13개 주가 실내 마스크 의무나 모임 금지, 인원 제한 같은 규제책을 내놨지만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 연휴가 재확산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To celebrate Thanksgiving this year in a safe way so that we can do it and not have empty chairs at the table next Thanksgiving. 유럽은 다시 봉쇄 분위기입니다. 2차 봉쇄에 돌입한 오스트리아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Ich sehe es schon als sinnvoll, weil man ja nicht weiß, wie sich's wirklich entwickelt, wenn das alles nicht passiert. 프랑스에선 전 지역 이동 제한 조치가 크리스마스와 새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와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불과 4년 전 외국 전문가까지 불러들여 대규모 조사를 했고 그 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이유로 이 결정을 뒤집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4년 전 타당성 조사를 벌였던 파리공항공단의 장마리 슈발리에 씨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 소식을 전해들은 공항 설계 전문가 장마리 슈발리에는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Our commitment is to offer the government with what we feel is the best solution. I still consider today that what our conclusion 4 years ago were fully valid. I may be disappointed, but it is because I spent a long time researching on the topic. 슈발리에는 여건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가파른 섬이라 바다를 많이 매립해야 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Usually airports are a flat site and Gadeok is all but not flat. Gadeok is a steep island which will require large reclamation over the sea. 그러면서 가덕도 공항 건설 비용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2배로 추산됐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So in rounded figure, Gimae would cost about 3.8 billion US and Gadok 6.8 one runway, 9.3 two runways. 슈발리에는 세계 3대 공항 설계 회사인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수석 엔지니어로 파리 샤를 드골 공항과 일본 간사이 공항,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 등 세계 최고 수준 공항들의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슈발리에는 당시 지역 간 유치 경쟁도 알고 있었다며 정치적 고려가 없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at we consider was not the political dimension of the issue, just the technical one. We led some project, and this project were not
developed at the end, but this is life, you know.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야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뒤집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의원들의 처지가 달라서 힘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미묘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의 PK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여야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울경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특별법 여야 공동 발의와 나아가서 국민의힘 당론화를 공동 추진할 것을 희망합니다.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외엔 대안이 없다며 이르면 다음 주 특별법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도 반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여야 합의 처리를 통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당초 백지화에 부정적이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가덕도에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검증위의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저희가 2019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랑 그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책 사업을 정치 논리로 뒤집었다고 비판하면서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대구 경북과 환영하는 부산 경남의 민심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다가 서도 웃을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년 선거에 표되니까 하는 거죠. 가덕 신공항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도 적극 힘을 보탤 것입니다. 정의당은 승객과 물류 대신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전세난도 걱정스럽습니다. 전세값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 매물도 자취를 감추면서 싼 전세를 찾아서 지역으로 내려왔던 세입자들이 다시 한번 절망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0세대가 넘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짜리 전세 가격은 지난 9월 3억 원에서 이달 들어 5억 3천만 원으로 계약됐습니다. 전세 매물이 나오자마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3일 안으로 수준된다고. 전세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춘 단지들도 등장하면서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현장에 온 이유가 전세가 이제 싸서 온 거였어요. 당장 1억 이상의 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막막하고. 전세값은 세종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폭등했습니다. 전세 공급 부족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 수급 지수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100을 훌쩍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치인 200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대구는 올해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이주 예정 규모가 10,000세대에 이르면서 전세가 더 귀해졌습니다. 옆에 세대가 움직이려고 하면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 아파트는 좀 값도 많이 오른 상태고 해가지고 정을 끄고.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전세난이 벌어지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은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비강남 지역과 경기권에서도 10억 원대 전세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물량과 입지 그리고 공급 속도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지선호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입주 7년차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말 전용 84제곱미터형 전세가 10억 원에 계약됐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7월보다 2억 2천만 원 더 올랐습니다. 호가는 11억 원을 웃돕니다. 그나마 물량도 없어 인근 만세대 아파트 가운데 거래 가능한 곳은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나와 있는 것도 저층이거나 아니면 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분당에서는 전세 11억 원, 10억 8천만 원 아파트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올해 전세값 상승률은 서울 외곽이 더 높아서 용인 기흥 17%, 수원 영통이 16%를 나타내는 등 수도권 10여 곳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약 10만 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전세 시장에 푸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물량을 어느 정도 많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일 오전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전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해법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이른바 호텔방 전월세안입니다. 서울 도심의 호텔을 개조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사태로 매물로 나온 호텔이 많은데 이 호텔들을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개조된 곳이 있다고 해서 과연 어떤 곳인지 또 현실성은 있는 대책인지 윤서아 기자가 직접 가서 살펴봤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통해 호텔을 개조해 만든 임대주택입니다. 객실 238개를 모두 임대주택으로 바꾼 건데 주방과 침실이 구분돼 있는 43제곱미터 크기 집은 단 한 채뿐. 나머진 전부 전용 면적 22제곱미터 이하인 원룸입니다. 호텔 객실 모양 그대로 개조하다 보니 대부분 방이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기에도 비좁은 구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렇게 밥을 해먹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소개한 곳입니다. 기존 호텔 시설을 개조한 탓에 모텔촌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무용 공간 등을 개조한 다른 청년주택도 업무용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주거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입니다. 그 주변에 학군도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잘 없어. 거주 요건이 아니라 상업지역 안에 있거든. 전문가들은 호텔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내력벽을 허물 수는 없기 때문에 3, 4인용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전세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도심의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주택난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른바 호텔집을 둘러싼 궁금증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호텔집을 가정집으로 개조해서 임대를 놓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손봐야 될 때가 뭐 한두 군데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호텔은 주로 잠을 자는 곳이지만 이 집은 요리를 하고 아이를 낳기는 삶의 공간이란 점에서 설계부터가 다르죠. 예. 호텔이 이 같은 주거 기능을 하려면 예를 들어 싱크대 설치 등 배관 공사를 해야겠죠. 대개 작은 창문 하나뿐인 호텔에선 환기 문제도 발생합니다. 호텔을 집처럼 개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갈 거란 지적이 잇따르죠. 주거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출구를 새로 마련해야 되고 주방 시설을 새로 마련해야 되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네,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저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호텔은 대개 상업지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거 환경이 과연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될까요? 특히 아이를 기를 경우 주변 환경도 큰 고려 대상이죠. 유흥시설은 없는지, 교육 환경은 괜찮은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따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호텔 임대주택이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비판적인 시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물론 뭐 전통적인 주택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 이제 많이 늘고 있는 1인 가구, 뭐 또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1인 가구 증가는 대세로 자리 잡아 20대 1인 가구의 경우 2015년 88만여 가구에서 4년 새 111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라고 해서 반드시 호텔 주거를 선호할 거란 전제가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문제겠죠. 자, 그러나 이게 의미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객실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호텔이 많이 있긴 합니까? 네, 이 코로나 사태로 관광 산업이 위축되면서 매물로 나온 호텔들을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면 임대난도 해소되고 호텔 측도 이득이 되는 일석이조가 될 거란 게 여당의 시각이죠. 하지만 호텔 소유주가 이를 임대주택으로 내놓을지, 다시 말해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될지부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손을 잘못 떼면은 호텔도 아니고 주거용도 아닌 쪽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호텔 소유자가 섣불리 이렇게 개조하지 않을 것이고. 예, 또 하나 걱정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그땐 또 숙소 부족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르는데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걸어보신 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 절기상 입동이 지난 게 무색할 만큼 재킷이 필요 없는 날이었는데요. 제주에는 때 아닌 개나리가 필 정도였습니다. 내일은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서울 청계천 주변. 두꺼운 외투를 손에 들거나 가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산책을 즐깁니다. 얼음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들도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원래보다도 더 얇게 입고 나왔는데 조금만 걷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서울 최저기온은 14.8도로 11월 중순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인천과 수원, 제주 서귀포 등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0도, 제주는 27도까지 오르면서 개나리와 라일락이 피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온은 전반적으로 평년 5월 중하순의 기온과 비슷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빗방울이 굵어집니다. 내일까지 서울 80mm, 전북엔 최고 100mm의 폭우가 내리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 아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이게 중국발인지 국내발인지가 논란이었죠.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유입되는 모습이 정지 궤도에 있는 위성 관측을 통해서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위성 영상을 정은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10일 만에 나쁨을 기록한 지난달 20일. 국내 처음이자 세계 최초인 환경위성 천리안 2비호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천리안 2비호는 하루 8번 각종 미세먼지 유발 물질과 미세먼지의 농도와 분포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세먼지의 흐름이라든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을 상시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중국 측은 그동안 줄곧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PM2.5 下降了，北京呢降幅达到了43%。 하지만 천리안 2비호 위성 덕분에 앞으로는 중국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대책과 공조도 이끌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천리안 2비호는 몽골에서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인도까지 아시아 20여 개국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천리안 2비호의 관측 자료를 이들 국가와도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저희 밀착 취재팀이 장애인 화장실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을 90%까지 끌어올렸는데 사용은 불가한 무늬만 장애인 화장실이 수두룩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황선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빌딩이 밀집해 있는 서울 마포거리. 한 주상복합 건물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문을 열자 달력과 전기장판 등 살림살이가 가득합니다. 이거 장애자 화장실이잖아요. 장애자도 화장실을 못 쓰게 하고 여기를 공간을 하는데 물도 안 나오고. 인근 건물 화장실도 마찬가지. 걸레며 비닐봉지에 창고처럼 짐이 쌓여 손을 씻기도 어렵습니다. 손이 닿질 않아요. 안전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고 지지대가 이게 없으니까 일어설 때 여기 있어야 붙잡고 일어서는데 중증 장애인이 열고 닫기도 버거운 철문 화장실에 문이 아예 닫히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 너무 좁아서 지금 문도 안 닫히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주변 빌딩 20곳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대부분 병원이나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들이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은 12곳이었고 그중 사용이 가능한 곳은 2곳뿐이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표지판만 믿고 찾았다가 낭패를 본 장애인들은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두렵습니다. 저희 휠체어 장애인들은 커피를 아무리 좋아해도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 거 확인되지 않으면 커피를 안 마셔요, 그냥. 정부는 5년에 한 번 조사하지만 시설의 유무 판단에 그칩니다. 지자체는 1년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조사하지만 신규 시설만 점검할 뿐입니다. 건물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다 지나가다 보면 다 건물이다 보니까 그거를 뭐 하나하나 꼼꼼히 하기는 어렵고 민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현장 조사를 하게 되죠. 평소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인 화장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감독도 필요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자발적 비혼모 소식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도 출산이나 동거를 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가정 형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혼인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공개한 만상 모습입니다. 앞으로 아들을 위해 살겠다며 결혼 없는 출산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비혼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는 낳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결혼 없이 같이 살 수 있다는 인식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명 가운데 6명이 이런 동거에 찬성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고 여유가 되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오히려 동거를 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은 필수는 아니고 그냥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그런 제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미혼 남성보다 미혼 여성이 결혼 필요성에는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인식이 실제 선택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이 법적으로 결혼하는 가족을 갖다 중심으로 이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가 사각지대가 많다. 통계청이 2년마다 실시하는 이 사회조사는 만 13세 이상 3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 2심에서도 담당 PD들은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건 재판부가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 연습생 명단을 공개한 건데요. 이 명단 공개가 진정한 피해 배상의 출발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본 연습생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순위 조작 피해를 본 연습생은 총 12명. 이 가운데는 데뷔가 가능한 순위권에 올랐던 연습생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에게는 물질적 배상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게 진정한 피해 배상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리하게 조작된 명단 공개가 최선이지만 이들이 안 PD 등을 대신해 희생양이 될 위험이 크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J E&M 소속 김모 총괄 PD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메인 PD 안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6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의 청탁성 접대를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CJ E&M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핵탄두를 싣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돼야 비로소 실전 배치가 가능한 거죠. 북한이 3년 전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두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다, 아니다, 아직은 멀었다 논란이 컸었는데 미 정보당국 CIA가 처음으로 북한이 이 기술을 완성했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 전역을 핵으로 정밀 타격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신형 ICBM 화성 15형 시험 발사 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재도립 환경에서 전투부의 믿음성들을 재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성 15는 열 발생이 적은 고각 발사여서 재진입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미국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상 궤도로 날아가도 대기권 재진입이 무난하다고 판단한 CIA의 평가가 헤리티지 재단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미 당국이 북한 ICBM의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의 시급성이 더 앞당겨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ICBM을 가정한 발사체를 사상 처음으로 바다 위 함정에서 발사된 SM-3 개량형으로 우주 공간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핵 능력이 실질적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 예산을 늘리고 제재의 고삐를 더 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이든 당선인의 부담이 상당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정권을 이양하기까지 앞으로 남은 2달이 가장 위험한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워싱턴을 직접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당장 미 국방부가 해외 미군 감축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인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 2,500명을 감축하라는 겁니다. 시한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전까지로 이 정권 인수기에 나온 중요 결정이라 논란인 상황입니다. 이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내에서조차 동맹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검토했고 측근들이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며 만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이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는 성명을 냈던 국토안보부 소속 국장도 트윗으로 해임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돌발 행동이 앞으로 가장 위험한 60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미국 내에서도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바이든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은 각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이어가면서 이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마이크 둔런 선임 고문 등 이 핵심 참모진 9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고, 이 어제는 외교와 국방, 정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화상 브리핑도 가졌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로부터 정보 브리핑을 받지 못하자 직접 전문가단을 꾸린 겁니다. 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등 12명인데 현직은 없었습니다. 이 전직들에게 계속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이 최신 정보 접근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다소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최우정 특파원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이른바 찬양 고무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16년 만에 다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발의되었다가 야당 반대로 처리가 되지 못했고 5년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항부터 제105항까지 법률안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 반미 구국전선을 조직해 국법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은 국법법 폐지를 당론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저서에서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 국법법을 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찬양고무죄는 이미 1992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위에 법안 300여 개가 밀려 있어 심사 시작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개정안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구속 상태인 라임 김봉현 전 회장을 66차례나 소환해서 조사하는 걸 문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지적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법무부가 이런 관행을 제한하는 지침을 검찰에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지 말고 검사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최주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실로 자주 소환돼 조사받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요번 다시 이 김봉현의 66개 출정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사실. 검찰의 특수수사 방식이 이렇게 하나도 안 바뀌었을 수가 있나. 그런데 법무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수감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이른바 출정 조사를 제한한다고 검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른 관할에 수감된 피의자가 별건 조사를 받을 경우 검사가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김봉현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이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만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사기 피의자인 김 전 회장이 검사 접대 의혹을 폭로한 뒤 여권이 과보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예정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출정조사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며 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출정조사는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검찰이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사례는 평균 43건으로 4만 건이 넘는 경찰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번 달 30일부터는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1년 내에 주택을 구매하면은 대출을 회수하는 식으로 정부 규제가 크게 강화되죠. 이 규제가 발표된 후 불과 닷새 만에 신용대출이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규제 전에 소위 마지막 영끌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였는지 김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후 시간 은행 창구가 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로 붐빕니다. 시계까지 나오면 내년 초나 1월 초나 있거든요. 땡기지. 11월 말까지 하니까 되게 놀랐죠. 그래서 아마 대학이 유지되는데. 지난 13일 정부가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뒤 1년 안에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고 발표하자 유예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이른바 신용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어제까지 닷새 동안 시중은행 5곳의 신용대출은 1조 18억 원 늘었습니다. 11월 들어 지난 12일까지 신용대출 증가액은 6,622억 원. 닷새 만의 증가액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입니다. 저희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으니 목돈을 마련하기가 힘들고 30일부터 규제가 시행이 된다길래 미리 한두 가지 받아두자 해서 고소득 직장인에게 엄격해진 DSR 기준 적용도 대출 막차 행렬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타인 자본의 제한이 바로 이렇게 신용대출까지도 제한한다 그러면 주택 구입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출 규제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 실수요자들에게 자금줄까지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코로나로 각종 전시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죠. 이 때문에 기존 작가들도 설 자리를 찾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신인이나 다름없는 청년 작가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관람객 찾기에 나섰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그들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작품들이 군데군데 놓여있는 한 작업실. 작가는 페인팅하는 모습 등 작품을 만드는 과정부터 두꺼운 선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완성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은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판로를 개척하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도 늘었습니다.
해시태그만 잘 붙이거나 검색을 잘 하면은 작가의 작품을 알리는데 굉장히 용이해진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특별히 인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갤러리는 전시회 자체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갤러리스트와 작가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주고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선을 채우시는 거예요. 보시면 자 7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7만 원.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경매도 진행합니다. 작가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통해서 작가 만나게 되고 설명도 듣고 그래서 그런 전시에 대한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이 저한테는 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의 시대. 전시가 막힌 청년 작가들에게 온라인이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지금 고척돔에서는 NC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 2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다솜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1차전을 가져간 NC였지만 경기 전 분위기는 상당히 뒤숭숭했습니다. 어제 MVP를 차지했던 외국인 타자 알테어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시상식에 불참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KBO는 오늘 오후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위반한 알테어 등 4명의 선수에게 각각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선제점은 두산이 가져갔습니다. 2회 초 박성민의 송구 실책으로 성재 득점에 성공한 두산은 3루 주자까지 불러들이며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NC도 이어지는 2회 말 권희동의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하며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지만 이 분위기를 바꾼 건 역시 한 방이었습니다. 두산은 4회 김재호의 솔로 홈런으로 추가점에 성공하며 3대1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김재호가 포스트 시즌에서 홈런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산은 4회 말 1사 만루 위기를 맞았지만 우익수 박건우가 환상적인 홈송구로 3루 주자 양의지를 잡아내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반면 NC는 6회에도 박성민의 잘 맞은 타구가 투수 플렉센을 맞고 병살타로 이어지는 불운 속 오늘 경기에서만 5개의 병살타를 기록했습니다. 두산은 8회 김재호의 추가점에 이어 9회 초 페르난데스의 솔로 홈런까지 터지며 5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벼락 맞은 줄 알았다, 아빠는. 제가 창피해서 그거 알려주면 제가 별을 몰라요. 캐나다에 유학을 간 여동생이 임신을 하고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겁했습니다. 자칭 진보적이라는 오빠도 동생을 타박부터 합니다. 어떻게 키울 거냐? 아빠 없이 키울 거냐? 동생의 임신은 나름 계획을 세운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주는 육아 지원금과 대출 학자금으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큐 영화에서 감독은 자발적 비혼모가 된 동생을 중심으로 가족이 부대끼고 화해하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저렇게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데 지네들이 못 키우면 내가 키워주지. 펄쩍 뛰던 아버지도 아기가 태어나자 손자 바보가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흔히 말하는 정상적 가족의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었어. 그래도 이게 정상, 이건 비정상.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일본 출신 41살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이 인터넷 세상을 후끈 달구고 있습니다. 일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지난해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비혼 임신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어서 일본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 사회를 향해서 보다 다양하고 묵직한 질문으로 날아옵니다.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관습과 제도는 과연 옳은 것인가? 한국에서 비혼모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결혼하기 싫어도 아이는 갖고 싶은 여성의 출산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물음들이죠. 사람들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통계를 보면 열의 셋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안 하고 동거할 수 있다는 사람은 열에 6 가깝습니다. 앞서 보신 다큐 영화에서 여동생은 아이와 함께 캐나다로 돌아가서 계획했던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하도 행복해서 꾸밀까 봐 두렵다는 사유리 씨의 기쁨과 닮았습니다. 누구나 집에 오면 가족이 된다는 포스터 글귀를 보며 우리 사회가 긴 안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11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이 엄마 사유리였습니다. 가을 막바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아주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직은 보통 수준의 비가 내리고 있지만 새벽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중부 지역에, 내일 오전부터 낮까지는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의 양도 많은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서해안과 동해안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요일에 또 한 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날이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8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